와 우리만 살아남는다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걱정해요. 우리한테는 인류 멸망. 인류 멸망. 지구 입장에서 아무 문제 없어요. 지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좀 더 과학적으로 풀어볼 수는 없을까? 좀 더 합리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과학을 쉽게 풀어주시는 스토리텔러시죠.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꽤 멀어 보이지만 과천이라 해서 사실은 서울역에서 30분도 안 걸립니다. 4호선 타면요. 대공원역에 내려서 6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네. 성인 4,000원, 청소년 어린이 2,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깨알같이 광고를 해주시는데요. 사실 저 진짜 국립과학관 가보고 진짜 놀란 게 제가 해외에서 봤던 과학관에 못지않은 특히 선진국 과학관에 못지않은 그런 어떤 시설과 아이들하고 또 친밀한 그런 장비들 같은 거 보면서 상당히 놀랐었거든요. 그 못지 않다라는 표현이 약간 빈정상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그 못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많은 분들이 뭐 런던 과학관, 스미소니엄 이런 데 갔다 와서 막 감동하시고 우리 이런 거 필요하다 그러는데 다 옛날 과학관이에요. 네. 옛날 것들 오브제 잔뜩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물관식 과학관이고요. 20세기의 방식입니다. 21세기의 방식은 또 새로울 수 있거든요. 우리 과학관이 올해 21세기 과학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많이 와서 보고 갑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워낙 이상기후가 진짜 심각한 수준이니까 그 시원한 영국에서 갑자기 철도가 막 튀어오르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진짜로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과거의 대멸종 사건이 지금 현대에 또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자꾸만 접하게 되는데요. 대멸종 이게 지금도 현재 이미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지금이 대부분의 한 99.9%는 99.9% 이건 지금이 6번째 대멸종 기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대멸종이 시작된 걸로요? 네. 지금 완전히 뭐 통일된 게 1950년 시점이 6번째 대멸종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신석기 문명과 함께 농사와 함께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책임이 없는 거예요. 교양인은 스스로 책임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정한 게 산업혁명 때부터 6번째 대멸종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부터 산업혁명까지 멸종한 것보다 그 위에 멸종이 다시 더 많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이걸 6번째 대멸종 인류세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화학자예요. 네. 요즘 뭐 뉴스에서 남극에 뭐 오존 구멍이 커졌다 작았다 이런 뉴스 못 보셨죠? 왜 없어졌냐면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오존 구멍이 왜 생겼냐면 프레온 가스라는 것 때문에 생겼거든요. 네.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프레온 가스 때문에 오존 구멍이 생기는 거야? 그럼 프레온 가스 쓰지 말지 뭐. 하지만 우리도 한 30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좀 다쳤죠. 정상적인 크기로. 3명의 화학자가 그걸 밝혔는데 그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파월 크리촌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류세 6번째 대멸종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질학자들이 삐치죠. 너네 화학자든 좋겠다. 노벨 화학상도 있어서. 노벨 지질학상 없어서 섭섭한데 이건 지질학의 영역마저 너네가 침범하냐? 그래서 그냥 그럼 당신들이 해보십시오. 해서 이분들이 찾은 게 1950년입니다. 1950년 지층부터는 모든 지층에서 모든 땅에서 방사선이 검출되고 플라스틱, 콘크리트, 닭뼈 그냥 싹 나오거든요. 통일적인 지층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대멸종은 1950년부터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나중에 화석으로 파면 정말 이상한 시기 이렇게 미래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외계인이 와서 보더라도 네. 1950년 지층부터는 그 이전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와, 근데 이 대멸종이라는 게 지구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심각했던 게 아예 그냥 종이 완전히 다 사라져서 지구상에 그냥 생명체가 없었던 거의 없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던 거잖아요.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올 때 세 번째 대멸종이 어마어마했습니다. 95%의 생명체가 멸종했어요. 근데 95%가 멸종했다는 뜻은 100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100종류 가운데 95종류는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고 싹 다 죽고 나머지 5종류가 살아남았는데 잘 살아남은 게 아니라 거의 다 죽었지만 멸종만 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학교에 100개 학급이 있는데 95개 학급은 싹 다 전학 갔고 5개 학급에 한두 명씩 남아있는 상태가 95% 대멸종이에요. 그러면서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인류도 없었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왜 대멸종이 일어난 건가요? 거의 5차례 대멸종이 다 기후입니다. 첫 번째 대멸종 때는 뭐 지구 완전히 얼음 덩어리가 된다든지, 뭐 두 번째 대멸종 때는 아주 큰 게 녹조현상, 적조현상이 크게 났어요. 세 번째 대멸종이 방금 말 95% 대멸종일 때는 지구의 대륙이 다 합쳐져요. 지구의 대륙이 합쳐지니까 해안선이 줄어들죠. 해안선은 살기 좋은데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게 많은 것. 해안선을 줄어들고 사막이 늘어납니다. 거기다 또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더 중요한 거는 화산입니다. 시베리아에서 100만 년 동안 화산이 터져요. 그 현무암 덩어리가 얼마나 크냐면요. 유럽 대륙만 해요. 서유럽만 한데 두께가 400m에서 3km예요. 한라산 높이가 1950m잖아요. 대충 퉁쳐서 한라산 높이의 현무암 덩어리가 유럽 크기만큼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화산이 터졌겠어요. 화산에서 온갖 가스들이 나오잖아요. 이산화황, 염소, 불소,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게 막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다를 산성화시키고 또 뭐 햇빛을 가리고 그러다 보니까 해양생물의 해양생물 죽고 육지에서는 식물 죽어나고 식물 죽으면 초식동물 죽고 초식동물 육식동물 죽는 거죠. 또 그 생명체가 죽으면 썩잖아요. 썩으면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메탄이 돼요. 땅 깊은 곳이나 바다 깊은 곳 죽으면 메탄이 되는데 메탄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형태로 물 분자 속에 갇혀 있어요. 지금 독도 앞바다에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세 번째 대멸종 때 지구 더워지니까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떠오르는 거예요. 공기 중에 노출되죠. 그러니까 더 더워져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뭐 멸종했고 네 번째 대멸종 때도 거의 비슷한 양상이었어요. 이때 공룡이 등장하고 다섯 번째 대멸종 때 공룡이 멸종하죠. 6,600만 년 전이에요. 이때는 이제 운석이 부딪힙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공룡 멸종에 관한 이론이 100가지가 넘었어요. 이거 뭐냐면 쓸만한 이론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은 한 가지예요. 운석이 붙였다. 지름 10km짜리. 운석 하나로 지구의 생명이 딱 멸종돼? 지름 10km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단 에베레스트 한번도 높잖아요. 그때 그 충격으로 열폭풍 나고 쓰나미 나고 지진 나요. 또 지진 때문에 화산 터지죠. 그러니까 지난 5차례 대멸종은 다 기후 위기 때문에 생겼던 겁니다. 이게 지금 멸종이라는 게 지구 역사에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됐던 거니까 이번에도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네. 거고요. 다만 이번에 인간이 이걸 했다는 게 유일한 차이점 아니에요. 근데 문제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멸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전히 걱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한번 영화를 본 적이 있는 게 돈 룩업. 이 영화를 보면 멸망이 막 가까이 오는 걸 뻔히 보면서도 이걸 끝까지 그냥 무시하다 결국 멸망을 맞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번 멸종 혹시라도 오게 된다면 우리 인간들한테 얼마나 타격이 올지 참 걱정이거든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우리가 뭐 얼마나 찬란한 문화를 가졌냐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망했냐를 배우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근데 지난 5차례 대멸종을 보니까 자연사에서 그 당시에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어요. 또 생물량이 가장 많은 생명체도 반드시 멸종했습니다. 지금 지구에서 최고 포식자는 인류예요. 그러니까 다시 역사에 비춰보면 우리는 통과하지 못할 거예요. 또 생물량이 가장 많은 생명체도 인류예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태껏 지구에 사람 한 종만큼 생물량이 동시에 많았던 적이 없어요. 지구에 박테리아도 많다는데 걔는 수만 종이잖아요. 개미도 사람만큼 생물량이 많은데 개미는 최소한 14,000종이에요. 사람은 한 종이잖아요. 지구 역사에 한 종이 이렇게 많았던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5차례 대멸종을 보니까 인류는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우리만 살아남는다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생명도 싹 멸종했어요. 그 자리 누군가 채워나겠죠. 인간의 입장에서 정말 멋진 파노라마를 보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등장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난 역사에서 보니까 인류는 결코 이 6번째 대멸종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인 거죠. 네. 그것만 아니면 걱정이 아닙니다. 프레온 가스 같은 경우 우리 네. 인류가 이렇게 조절해서 다 막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노력해 나간다면 희망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난 5차례 대멸종이라면 희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5차례 대멸종은 원인이 다 자연이었죠. 그때 자연 생명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속수무책입니다. 뭐 화산이 터지는 걸 막겠습니까? 대륙이 합쳐지는 걸 뭐 띄워놓겠습니까? 불가능한데 6번째 대멸종의 원인은 딱 한 가지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희망이죠. 왜냐하면 우리만 변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지구의 기온에 대해서 상승폭을 1.5도 이상 더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온난화가 더 온난화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왜 1.5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일단 2도입니다. 2도. 2도입니까? 2도까지 쫙 하면요. 이대 쫙 올라가요.
이게 뭐냐면 지금도 왜 여름에 캘리포니아, 그리스, 스페인에 산불 나면 한 달씩 산불 나잖아요.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한 2도쯤 올라가고 건조가 되니까 산불이 나는 거예요. 이거 호주 산불 뭐 몇 달 동안 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 산불 때문에 온도가 오르고 산불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됩니다. 전 세계 평균 기온이 2도가 올라오면 국지적으로 5도, 6도씩 높아진 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사방에 산불 나는 거죠. 이 산불 때문에 온도 저절로 올라가요. 2도까지는 우리가 변하면 돼요. 근데 2도가 되는 순간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근데 2도에서 딱 멈추자 할 때 딱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온도가요. 네.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롤러코스터 타면 쭉 처음엔 기아를 걸어서 전기를 차곡차곡 올리잖아요. 그래서 꼭대기 하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떨어집니다. 세울 수가 없어요. 2도가 그거예요.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서 가면 순간은 우리가 인간이 변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도에서 세워주세요. 그런데 여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5도에서 서자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에는 그 지연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햇빛이 센 시간이 언제일까요? 한 2시쯤 될까요? 12시입니다. 12시입니까? 정오에 있거든요. 사실 우리 일본 시간 쓰니까 12시 반이겠죠. 네네. 12시 반, 12시 정오 때 가장 햇빛이 센데 가장 더운 건 2시, 3시예요. 왜냐면 이 에너지가 햇빛 아니고 동네를 데우는데 2시간씩 필요한 거예요. 1년 중에 햇빛이 가장 세고 긴 날은 6월 20일 하즈입니다. 가장 더운 날은 언제예요? 7월 말 8월 중순이잖아요. 네. 지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기온은 오늘날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내뿜는 게 지금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영향이 앞으로 수십 년간 영향을 줍니다. 야, 우리 2050년에 뭐 하자지 않았어? 그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2도에서 멈추려면 1.5도에서 멈춰야 그래도 2도까지 해서 겨우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 쓰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1.1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1.5도 목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1.5도에 못 멈추면 2도까지 가는 겁니다. 2도까지 간다면 결국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0.4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에너지 위기도 오고 이상기후 생겨서 오히려 이제 풍력 발전이 막 멈추고 하다 보니까 이 화석 에너지를 다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네. 더군다나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 개발할 때 그쪽에서 메탄가스가 나와서 또 지구 온난화를 가속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이런 화석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난 게 20년, 30년 뒤에는 우리한테 또 다시 타격으로 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 사실 화석연료 함부로 욕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산업혁명인 게 뭐예요? 석탄과 석유라고 하는 말도 안 되게 싸고 강력한 에너지원을 마음껏 쓰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산업혁명이 없었다면 지금 지구 인구는 한 10억 명에 불과했을 거예요. 지금 80억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덕분에, 그러니까 화석연료 덕분에 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풍요롭게 장수하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화석연료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마웠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5번 대멸종 때도 왜 공룡을 다 멸종한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도 공룡 한 방울 온서가 한 방울 멸종되는 게 아니라 화산이 터집니다. 인도의 데칸 고원에서 화산 터져서 공룡량이 푹 줄어들어요, 이렇게요. 네. 종류가 그다음에 마지막 한 방으로 운석이 부딪힌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화산이 터지기 전이나 터진 다음이나 공룡의 생물량은 똑같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네. 10억 마리 있으면 여전히 10억 마리예요. 오, 근데 예. 그게 뭐가 멸종이야? 네. 뭐냐면 종이 수가 다릅니다. 일단 1000종의 10억 마리였으면 일단 100종의 10억 마리인 거예요. 네. 생태계가 되게 허약했던 거죠. 그때 마지막 한 방으로 대멸종이 일어난 건데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육상에서 동물이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동물량 그대로 있습니다. 10,000년 전이나 지금은 그대로 있어요. 뭐가 차이냐면 다양성이 달라진 거예요. 10,000년 전에는 99.9%가 야생동물이었고 0.1%가 인간과 가축이었어요. 지금은 인간과 가축이 97%고 3%만 야생동물이에요. 97% 가운데 32가 인간이고 65가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축 생물량이 많은 거죠. 생물의 다양성이 확 떨어진 거죠. 이때 마지막 한 방으로 이제 막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조류독감 AI, 네. AI를 취재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예전에 뭐 지구상에는 오리도 여러 품종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게 고기 맛이 좋다든가 아니면 키우기 쉽다든가 해서 한 종류를 싹 다 깔아버리니까 한번 AI가 돌면 그냥 싹 다 조류들이 걸리고 맞습니다. 그게 인간한테 오고 네. 혹시 코로나도 뭐 그런 일종의 종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우리 인류의 숫자가 막 늘어나고 이래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 타격을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종의 다양성하고 혹시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종의 다양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왜 우리 생태계는 거의 허약해져요. 만약에 한 가지밖에 안 남았는데 이 한 가지가 이 동물에게 영향을 준다면 우리 그들과 접촉하기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주면 바이러스 들어오더라도 흐지부지 될 텐데 안 맞은 사람들이 많으면 거기서 구멍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생태계의 다양성을 갖는 것도 비유하자면 백신이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이 약간 걱정되는 게요. 뭐 북극, 아마존 이런 데서 서식지를 잃어가고 있고 또 동시에 멸종하고 있는 개체 숫자뿐만 아니라 종이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경우가 정말 지금 많다 그러는데 네. 그러면 벌써 이게 위험 신호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건 종의 다양성이에요. 생태가 점이라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가 사라지잖아요. 멸종이라는 건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근데 누가 하나 사라지면 그 자리를 누가 채웁니다. 그런데 생태계가 되게 느슨해져 버리면 그러니까 그 그물망이 느슨해진 거죠. 누가 하나 멸종되면 그 자리 채워야 되는데 채우기 전에 그 옆이 멸종되고 채우기 전에 멸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다면 우리는 보호망이 없어져서 그물에서 숭숭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급격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제일 제가 겁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이대로 지구가 자꾸만 따뜻해지면 벌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사실 좀 한 10여 년 전부터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벌이 계속 있으니까 문제없다 이거죠. 괜히 기후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이제부터 진짜로 지구온난화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문제다. 이런 쪽이 약간 부딪히는데 벌은 어떻게 보십니까? 벌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아인슈타인 박사님께서 말씀하시지 벌이 사라지면 4년 이내에 인류가 멸종한다. 네. 뭐 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요. 아인슈타인 선생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게 많네요. 정말. 네. 근데 굳이 아인슈타인 선생님의 권위를 빌리지 않더라도 네. 지금 이 생태계에서 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겠죠.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우리 곡식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꽃이 곡식 먹으니까 그 꽃이 있는 식물이거든요. 공룡들은요 벌을 구경하지 못했어요. 아, 네. 네, 그 마지막 시대의 공룡들만 잡았고, 그러니까 공룡들이 다 바퀴벌레 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도 생태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생태계 여전히 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생태계는 우리 꽃이 있는 생태계예요. 속시식물이 막 있는 생태거든요. 여기서는 벌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꽃이 수분을 하는데 만약에 벌이 사라진다면 모든 꽃이 사라지지는 않겠죠. 네. 왜 충매화가 아닌 풍매화 이런 것만 살아남거든요. 바람으로 하는 네, 것들만 바람으로.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꽃들의 뭐 다양성들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적어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면 곡식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먹는 곡식과 우리가 먹는 과일 이런 것들은 대부분 벌과 나비가 도움을 주거든요. 지구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벌 정도 없어져도 뭐 여전히 생태계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벌이 없어진다는 건 너무나 큰 문제예요. 그래도 우리가 다 굶어 죽을 거 인간은 보통 사람들이 존재가 아니잖아요. 뭔가 또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불편한 일일 거다. 지금 생각해도 우린 가만히 있으면 벌들이 다 수분해 줄 텐데 우리가 붙들고 다니면서 다 이러고 다녀야 되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려면 그거를 생각보다 지금 뭐 배추 키우시는 분들 텃밭 하시는 분들 아침마다 가서 배추벌레 잡는 일이 이렇게 커다란 배추벌레 잡는 것도 힘든데 수분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벌이 없어지면 누구도 단언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인간은 살아남기 되게 힘들 거라는 것은 그냥 너무나 단순한 명확 관한일 같아요. 가끔 이 우리가 지구 멸망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한테는 인류 멸망. 인류는 지구 입장은 아무 문제 없어요. 지구는 진짜 사실 뭐 인류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맞습니다. 아니니까요. 얘들이 지구 46억 년 가운데 호모사피엔스 존재한 거는 30만 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지구 입장에서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자꾸 착각하는데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주인 의식은 가져야죠. 주인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인류 멸망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되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충분한 건지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그냥 단순하게 딱 보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10년 안에 넷제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2050년 정도 넷제로를 하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30년이 남았고요. 그러니까 2035년까지 뭐 이렇게 금방 10년 안에 1.5도가 넘어버릴 것 같아요. 1.5도 넘어가면 우리는 너무 좀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2050년 넷제로를 또 해볼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그러면 되게 심각하죠. 근데 저는 되게 인류 약간 믿는 구석은 있거든요. 막판이라도 어떻게 확 변하긴 할 거다. 근데 막판에 변하려면 너무나 가혹해요, 우리한테.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사실은 10년 전, 20년 전도 이 문제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차곡차곡 줄였으면 우리는 적당하게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만큼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만큼 쓰고 있는데 2050년 넷제로는 이렇게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줄이면 사실 이만큼이 넘쳐요. 이렇게 줄여서 안 되고 이렇게 오목하게 줄여야 되거든요.
2035년 지금 뭐 고등학생들이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때쯤 되면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의 10분의 1밖에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우리가 정말 가혹해지는 거죠. 완전히 산업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줄여야, 지금 처음에 많이 줄여놔야 나중에 줄이기 쉬워요. 성적 올리는 것도 40점에서 100점 될 때 47점 확 올리고 그다음 안 되잖아요. 요만큼밖에 쓸 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줄이겠어요? 이만큼 쓸 때 있을 때 이만큼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너무 느슨하고 나중을 미루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 걱정되는 게 미국에서 나오는 이 외신 속보들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 어쨌든 넷제로를 가려고 하는 것 같고 미국 의회는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네 마네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그러면 이걸 왕창 줄이려면 결국 미국 같은 나라들, 중국처럼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들이 알아서 좀 이렇게 좀 빨리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지구와 인류를 위해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참 걱정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인류는 그동안 보면 꽤 이산화탄소 증가를 멈칫한 순간들이 꽤 있었어요. 뭐 도쿄 오정서 시절들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석유 파동도 있고, 리만 사태 이럴 때는요 다 멈칫합니다. 그 금융 위기가 멈칫하게 만든 그러니까 원인이었네요. 멈칫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사이에 미국과 유럽은 한 20%씩 줄였어요. 근데 우리가 약간 깡패 국가야. 한 번도 줄인 적 없어요. 아, 우리는 안 줄인 적이 없습니까? 근데 우리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근데 미국과 유럽이 그렇게 멈칫하고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막 양이 늘어난 이유는 중국과 인도 때문이에요. 중국과 인도가 정말 많이 배출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중국과 인도 보고 경제 개발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다 해놓고 사다리 걷어차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게요. 1인당 배출량.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가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지만 1인당 배출량으로 치면 인도는 여전히 세계 평균 한 절반밖에 안 돼요. 중국은 평균을 살짝 넘었어요. 우리는 평균의 2배도 넘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이나 인도 사람 보고 뭐라고 할 입장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들은 어쨌든 줄여야 될 때 정해서 미국 줄여야 돼요. 그렇죠. 네, 미국 줄여야 되고 인도 유럽도 많이 줄였지만 훨씬 더 줄여야죠. 그 사람들은 반 줄일 수 있어요. 지금 쓰는 게 왜? 반을 줄여도 다른 사람이 쓰는 것보다 몇 배가 되니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 무슨 캄보디아 무슨 뭐 에콰도르 이런 데서 줄이라고 하면 쓰는 것도 얼마 없는데 거기 뭘 줄이려고 하겠어요. 많이 쓰는 쪽에서 줄여야죠. 네,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면 진짜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도 지구의 하나의 종에 불과한데 뭔가 좀 미래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 관장님과 함께 현재 대멸종 위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복잡한 입자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죽일 수 없냐면 생명이 아니니까. 결국에 우리가 올 수 있는 구멍을 없게 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확실한 길들이 있어요. 지금 일면 우리 Round one, fight.